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기판력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 기판력은 216조의 객관적 범위, 218조의 주관적 범위 계속 얘기했어. 소송물 갖고 이야기를 했어.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 동일 당사자 사이에 다시 전개되면 안 되는 거다. 기판력에 걸린다. 이야기를 했어. 그제? 그러면 그거와 유사한 개념 중에 뭐가 하나 있었어? 기판력과 유사한 개념에 기판력 얘기, 재심 얘기까지 오늘 들어갔는데 확정이 되면 앞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이 A라는 소송물에 대해서 다시 또 사건이 제기되면 기판력에 걸린다지. 지금 하나 얘는 예외되는 것은 시효 중단 때문에 가능하다지. 다만 이 경우도 실질 심리를 하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지. 어? 그럼 실제 이 두 번째 똑같은 이 심리를 하려면 요 확정 판결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A라는 것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재심 제도라는 거지. 재심. 재심은 451조에 예외적으로 특수하게 인정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재심은 상소심에서 불만으로 표현했던 이유 갖고는 내면 안 되지. 그거는 이미 3심으로 상소심까지 펼치는 와중에 끝난 거야. 그 건 갖고는 물고 늘어지는 건 재심이 상정하는 바는 아니니까 재심 사유는 거기서 써먹었던 사유 갖고는 이제 안 돼. 그렇지만 이 판결에 무언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여기서 심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예외적 비상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재심이다. 451조. 그 재심은 뭐야? 확정 판결을 취소시키니까 취소됐다는 의미는 뭐야? 걸림돌이 됐던 기판력이 발생했던 그 판결이 취소되니까 다시 심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재심에 있어서는 기존 판결 취소시키고 다시 심리하는 거야. 그 분쟁에. 재심이 인정됐다고 해서 꼭 이길지 질지는 몰라. 일단 그 문제가 됐던 하자가 있던 것을 때문에 제거하고 다시 심리하는데 다시 심리한 게 원래와 마찬가지로 지냐 이기냐의 민사사건에서 또 질 수도 있고 또 이길 수도 있어. 결과는. 다만 그런 문제가 껴있던 판결을 제거를 하고 다시 심리를 펼치는데 그 문제가 없어도 원래 이겼던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원래 졌던 사람이 질 수도 있어. 꼭 그 승부가 뒤집히는 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재심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런 문제됐던 게 제거되면 뒤집힐 수도 있겠지. 그런 상황이지. 지금 이런 기판력이 말하려는 것은 이제 우리가 1심 중에 판결이 확정 전에 변론 중에 A라는 청구가 다뤄지고 있는데 또 다른 절차에서 A가 등장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규율하고 있는 것이 뭐지? 또 뭐야? 모르겠어? 지금 기판력과 대칭된다고 하면 힌트를 잡을 수 있는데 뭐지? 응? 김영환 뭐지? 응? 지금 봐. 기판력은 이 사건이 결론이 매듭졌는데 또 사건이 나오는 국면인데 지금 말하려는 국면은 뭐야? 이게 전개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또 나왔어. 무슨 국면이야? 중복된 소재기 259조 그런 국면이지. 중복된 소재기. 그치? 채권자 대리소송이 전개 중에 채무자가 그 자기 채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거 중복돼서 걸린다 얘기 계속했지. 그제? 아주 제일 황당한 건 뭐야? 나 1억 원 빌려준 그 사건을 또 내고 있어. 1억 원 빌려준 사건을 또 내고 있어. 소송의 매니아인지 아니면 수업의 복습 차원인지 두 번씩 왜 내는 거야? 소송에 미친놈 아냐고. 소송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두 번씩 하겠다는 건. 그러니까 완벽한 똑같은 사건을 또 내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퍼펙트한 중복재소지만 실제 우리가 막 이렇게 검토하고 시험 문제로 내는 건 눈으로 보는 건 언뜻 똑같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것으로 급으로 취급해야 되는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똑같은 당사자 사이에 똑같은 법률 관계를 기반으로 한 똑같은 청구를 하면 당연히 중복재소지. 그거는 퍼펙트한 중복재소이지만 사실 우리가 검토하는 건 그런 거 갖고 검토하는 게 아니야. 별개로 보이지만 실은 똑같은 분쟁이다.
별개로 보이지만 똑같은 분쟁이다. 그럼 중복재소를 금지하는 취지 어디서 나오겠어? 똑같은 분쟁인데 별개로 벌리면 여기서 나오는 판결과 두 번째 나오는 판결이 그냥 통제를 안 하고 끝끝내 가서 나온 결론이 같다면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게 재판부가 틀리고 거기서 펼친 공방이 똑같은 당사자이고 똑같은 사건이더라도 별개의 법정에서 별개의 이 진행이 있었으니까 그 받아들이는 판단자가 결론을 앞에 거랑 뒤 거가 같은 쪽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대부분 나오겠지만 보장은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소재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교과서 보면 두세 개의 취지가 나오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내가 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쌍스러운 말을 썼지만 뭔가 미친급이 아니면 내겠냐라고 했던 그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만, 뭐 하여튼 쥐가 내고 싶어서 냈겠지만, 이 당한 사람은 한 번 어디 가서 응소해서 싸우기 힘든데 또 똑같은 사건 갖고 응소하니까 피고의 이중 응소의 불편함, 불리익, 이런 게 하나 금지시키는 취지야. 법원도 지금 바쁜 와중에 똑같은 사건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건이 두 군데서 다뤄지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중심리, 그런 것에 있어서의 규제 필요성.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모순 저촉된 판결을 막을 필요성. 세 가지 정도의 취지가 나오네. 피고의 두 군데서 응소해야 되는 그 불이익, 법원이 이중으로 심리하는 것의 어떤 그런 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모순된 판결을 막을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중복된 소재기를 금지한다는 취지야.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줬을 때 아까 말대로 퍼펙트하게 똑같은 당사자의 똑같은 사건은 금지시키는 그 요건에 맞겠지만, 실제 첫 문제는 언뜻 아닌 듯한 것을 한번 따져봐라라고 낸다면 여러분이 결론을 판례적으로 애운다든지 하는 것이 뭐 정답이겠지만, 실제 그것을 적용해 갈 때는 어떤 것에서 출발을 해야 돼. 이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면 중복재소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금지시키는 거고, 아니면 괜찮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규제할 필요성은 아까 말한 세 가지 취지, 그 중에 특히 모순 저촉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 돼.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런 거야? 잘 봐봐. 채권자 대의 소송은 뭐라고 그랬어?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자기가 행사하는 거잖아. 그런데 을이 직접 병한테 내는 거야. 이 사건의 소송물은 뭐야? 요게 피보전 채권, 당사자 적격을 기초 지우는 거고, 요 1번이. 2번이 소송물이지. 통설 판례에 의하면. 실제 1번까지도 염두에 둔 어떤 입장도 있긴 하지만 1번은 단순히 지금 실무적 입장에서는 당사자 적격의 기초를 지우는 제3자의 소송 담당에서 얘기해준, 법정 소송 담당으로 얘기해준 그런 거야. 2번이 소송물이야. 그럼 2번은 여기를 보면 요게 2번 아니야, 지금. 요게 지금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규제할 필요성에 있어서 실무 판례는 중복된 소재기로 보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제? 그렇지. 그럼 이 경우는 뭐야? 일부 청구에 있어서는 1억 원인데 지금 7천만 원만 무슨 이유 때문에 청구했어. 근데 3천만 원을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실제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여기다 그냥 3천만 원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야? 청구 금액을 확장하는 소변경, 청구 취지 확장이 일반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뭘 자꾸 물어봐? 이 3천만 원을 별도로 냈을 때 이 중복재소 여부에서 뭐라고 얘기해?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의 입장에서 이것을 명시했다면 잠부 청구는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고, 나아가서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이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복재소에 걸리고 기판력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돼? 이 7천만 원은 실은 1억 원짜리의 법률 관계니까 잘 봐봐. 여기서 7천만 원이 인정됐다, 여기서 3천만 원, 요 기본 관계는 똑같단 말이야. 그럼 두 군데서 나눠서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요행이 1억 원을 다 청구하는 거랑 7천만 원, 3천만 원에서 둘 다 깨지면 결과적으로 똑같지만 한 군데라도 건진다, 이런 생각 해봐. 원고 입장에서 나눠서 내서, 분할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다면. 물론 번잡하지. 한 군데서 내는 것보다 두 개. 그제?
그런 거 아니야? 민사법 나한테 듣다가 F 맞을까봐 딴 반도 하나 들어놓고 그거 설명 실패했다. 그럼 두 군데 동시에 들을 수가 없나? 그래가지고 그쪽서는 C라도 맞고 B라도 맞고 여기서 F 맞더라도 설명 실패했는데 그런 거야. 그럼 그래서 내가 저번 때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 혹시 했던 거 기억나? 여기서 이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없다고 패소했어. 패소해서 확정이 됐어. 그래놓고 3천만 원 더 받을 거 있다고 2차전을 냈을 때 기판력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에서 명시했다만 안 걸린다라고 지금 일반 이론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명시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 두 번째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명시했다고 가능하다라고 볼 때 피고는 뭐야? 3천만 원 이거 또 나올지는 뭐 예상을 명시했다면 헐라면 할 수는 있지만 또 응서하면서 또 힘들게 싸워야 돼. 앞 사건에서 승부는 뭐 때문에 이게 7천만 원 인정 안 됐냐면 설사 1억 원으로 들어왔어도 인관계 없으면 1억 원 전체가 인정 안 될 판인데 지금 쪼개지는 바람에 3천만 원에 대해서 또 연락에 인관계 없다고 대들어야 되잖아. 앞 사건은 그대로 갖다 썼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 앞 사건에 인관계 없다라는 거는 앞 사건의 결론은 7천만 원 자체지 그러니까 3천만 원은 명시적 일부 청구에 의하면 별개의 소송물이 되고 별도로 내도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고 기판력에 걸리지 않으니까 다시 승부는 낼 수 있지만 실은 그 내막인 인관계가 없다면 두 번째도 싸워서 내막이 없는 거로 기착되기 이전에 아예 초장부터 두 번째 거는 네가 지는 거다라고 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 피고 입장에서. 내가 말하려는 바 알겠어? 지금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 사건 벌려서 심리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원고 3천만 원이 인정되지 않을지언정 심리는 한다라는 거지. 인관계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또 따져야 돼. 두 번째 재판부가. 근데 내가 그때 말했던 것만 첫 번째 사건에서 7천만 원에 대한 결론이긴 했지만 그 인관계 없다고 깨졌다면 1억 원을 쳐도 없는 거지 뭐. 인관계 없으면 인관계가 뭐 3천만 원어치는 있고 7천만 원어치는 없다라고 하겠어? 그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은 그런 경우라면 명시했느냐와 상관없이 막아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발상까지도 나는 피고 입장에서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이걸 자기가 완전히 체화시켜서 소화해서 얘기해 준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원고 측이 아니라 피고 측에서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법원에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다시 다루면 안 된다 라고 해줘야 되지. 피고가 자기가 머릿속으로 해서 나 학교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 배웠는데 그 상담자한테 이 명시했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 들어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기판력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야 돼? 아니면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야 돼? 가슴까지 가서 피고와 일체화돼서 이거 또 다퉈야 되냐? 그래서 이런 거 다루면 안 된다. 이미 끝난 게임 아니냐? 금액적으로는 7천만 원이었고 이건 3천만 원 별개라고는 하지만 그 인과관계 없으면 3천만 원도 인과관계 없는 거이지 아니냐? 라는 발상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 거. 내가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했었어. 그런 걸. 그제? 이렇게 해서 지금 중복재소 얘기도 또 조금씩 다루는 거야. 여기까지. 없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상계 갖고 중복재소 등 전체적인 소송에서의 상계 얘기를 할 거야.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